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주려고 오랜 친구 정민이를 만나 밥을 사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청첩장을 꺼내 건넸는데 순간 정민이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꼭 유리 씨랑 결혼해야겠냐? 갑작스런 말에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 소리 안 하기로 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너만큼은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제 말을 듣더니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축복해주고 싶지. 그치만 너도 알다시피 맘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특히 그 각서 말이야.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네 부모님은 그거 알고 계셔? 순간 정민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며 정민이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자식 없이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면 기겁하실 게 뻔한데 사실대로 말할 리가 있겠어?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너네 부모님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 정민이의 말에 많이 뜨끔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술잔을 비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유리 씨가 음식도 잘 못하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먹을 거라고 했다며. 거기다 집안 살림도 전혀 안 할 거라고 했고 말이야. 도대체 그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은 네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얼굴 예쁜 거는 몇 달 가지도 않는다니까. 아침마다 쌩얼에 머리 부시시할 텐데 맨날 예뻐 보이겠냐고. 그 말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난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유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쌀쌀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따뜻한 애야.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정민이가 땅이 꺼져라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민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모든 게 닮은 친구였어요. 우리는 비슷한 취향과 성격 덕에 대학도 같은 곳 같은 과를 진학했고 대학 내내 붙어 다녔습니다. 심지어 군대 입대 날짜까지 같았으니 제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랍니다. 그런 정민이가 처음으로 제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한 저는 그곳에서 아내 유리를 만났고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1년 넘게 고군분투했고 결국 그녀도 제 진심에 마음을 열어 3년 동안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근사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생각이 없다며 단박에 거절했어요. 아내는 워낙 솔직하고 지지부진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게 자기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1년 넘게 설득한 끝에 결국 각서를 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이에게는 이미 그 각서를 보여준 터라 아내와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정민이가 그랬던 이유는 충격적인 각서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각서에는 여러 조항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이 없이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다는 내용이었고, 둘째는 아내가 집안일에 서툴다 보니 가사 도우미를 부르자는 내용이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도맡아 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셋째는 각자 부모님께 효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어요. 한마디로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잘한 내용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3가지가 주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정민이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는 순간까지도 저를 붙잡고 다시 생각해보라며 말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유리 씨가 나중에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누구보다도 내가 유리 성격을 잘 아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유리는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번복하지 않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가끔 보면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 근데 넌 그런 냉정한 사람이 왜 좋다는 거야? 단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야? 극도로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사람이 실수도 좀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는 거지. 난 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 정민이가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는 다시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고민하지 않고 결단 내리겠다고 약속해. 그런 정민이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성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정민이에게는 그 각서가 절대 이해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부부는 결혼 후에도 그 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행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 몫이 되었지만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빨래 정도는 맡아주었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도맡다 보니 제 손이 가는 부분은 욕실 청소와 소소한 정리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익숙해지니 그리 불만이 생길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냉철하고 계획적인 모습 그대로였지만 애초에 각서를 작성할 때 이미 예상한 부분이라 큰 충돌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으니 생활이 생각보다 평탄하게 이어졌습니다. 종종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집안일 이야기가 나오면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지만 정민이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내와의 생활이 의외로 잘 맞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본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가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식사를 한 뒤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들이 결혼한 지 이제 좀 됐으니까 슬슬 아이 계획도 세워야지.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는데요. 아내가 곧장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결혼 전부터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거든요. 순간 대화가 멈췄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시며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는 애써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무언가 상황을 풀어야 할 것 같아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지만 어머니의 서운한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느끼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내의 솔직한 성격을 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내의 냉정한 태도에 가족들이 조금씩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자 동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엄마가 그날 이후로 속상해 하시더니 결국 알아누우셨어. 아무래도 오빠 내가 딩크족으로 산다고 해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로 딩크족으로 살 거야? 내가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예쁘거든. 세연이랑 다시 얘기해보는 게 어때? 하긴 세연이 성격에 한 번 아니라고 했으면 절대 안 하겠지? 한동안 대답을 망설였는데요. 동생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과 아내 사이에는 점점 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의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에 결국 벽을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손주 이야기를 꺼낸 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그 일을 계기로 가족 모두 아내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내는 장모님에게도 무척 쌀쌀맞게 대했는데요.
아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거든요. 오래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아내는 장인어른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들어보니 장모님이 딸을 낳았다고 친가 가족들이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켰고 결국 장인어른이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장모님은 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시며 홀로 아내를 키워오셨어요. 장모님 또한 철저히 완벽주의자였는데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살아오셨기에 그 모습을 본 아내도 자연스럽게 장모님의 성격을 닮아갔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강인하고 냉정한 모습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 아내는 그렇게 장모님을 닮아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졌고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양가의 할 도리만 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닥쳤습니다. 부모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어머니가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 모두 혼비백산했고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셨어요. 지방에 살던 여동생이 잠시 본가에 올라와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동생도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느라 집에 자주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컸어요. 아버지도 일을 하셨다 보니 매일같이 어머니 곁을 지킬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성격을 뻔히 알기에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준아, 며느리랑 상의해서 한 거니? 갑작스런 물음에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었는데요. 성이라니요? 뭘 성이에요? 가사 도우미 말이야. 오늘부터 오셨길래 며느리랑 상의를 했나 싶어서 걱정이 되지 뭐니. 들어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하길래 영 걱정이 돼서 말이야. 가사 도우미라니요? 너 몰랐어? 그럼 누가 보낸 거라니? 당황한 채 일단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곧장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내가 보내드렸어. 자기가 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아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긴 왜야. 법적으로 내가 며느리니까 비상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지. 자기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겠더라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는데요. 아내가 여전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우리 각서 별첨 부분에 긴급 상황에는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작성한 거에 따라 한 것뿐이니까. 암튼 그 가사 도우미 분이 암 환자 음식을 전문적으로 잘 만든다고 하시길래 그분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집안 살림도 전부 맡아서 도와주실 거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 그렇게 아내는 전화를 끊었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아내가 보내드린 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어머니가 한참 설명을 듣고는 아내에게 많이 고마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내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심함 속에서 많은 생각 끝에 신경을 써줬다는 사실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급히 전화를 받자 장모님의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은 좀 어떠신가? 좋은 일도 아니다 보니 연락을 못 드렸네. 다행히 초기라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긴 한데 큰 문제 없이 잘 이겨내고 계세요. 장모님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구만. 저기 말이야. 다음 주에 내 생일이잖나. 근데 올 필요 없다고 연락했네. 유리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네가 또 굳이 온다고 할까봐 다시 당부하는 거야. 매년 하는 생일 귀찮기도 하고
집에 온다고 하면 이래저래 청소도 해야 해서 오히려 골치만 아프니까 오지 말고 그 시간에 사부인 잘 챙겨드리게나. 그래도 장모님 생신인데 그럴 순 없죠. 제 말에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 말대로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그에 맞는 행동을 하자는 거야. 가끔 보면 자네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문제야. 아무튼 귀찮으니까 오지 말게나. 그리고 내 친구가 귀촌해서 작게 농사 짓고 있는데 무농약으로 짓고 있거든. 들어보니 신선한 채소가 암 환자에게 좋다길래 내가 사돈댁으로 예약 주문해놨네. 순간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예약 주문이요? 진짜 무농약인 걸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일주일에 2번 정도 배송이 갈 테니까 잘 챙겨 드시라고 전해드리게나.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은 지불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불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게나. 생일날은 집에 없을 거니까 절대 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사부인께는 내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네가 보내는 걸로 하게나. 많이 힘드실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해드릴 게 뭐가 있겠어.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럼 용건 끝났으니까 이만 전화 끊겠네. 그렇게 장모님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무심한 척 하시면서도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기시는 장모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거래처와 미팅이 있는 날이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바쁜 와중에 깜빡하고 휴대폰을 차에 둔 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에 타자 휴대폰이 눈에 띄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1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가장 많이 전화를 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이 울먹이며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순간 공포감이 몰려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었더니 동생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야. 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빠 회사분이 나한테 연락하셨더라고. 엄마가 아픈 거 아시니까 엄마한테 연락을 못 하신 것 같아. 아버지는 지금 어떠신데? 병원에서 수액 맞고 괜찮아지셨대. 그런데 내가 급해서 새언니한테 연락했어. 이 와중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새언니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줘. 새언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새언니 성격 잘 알다 보니 솔직히 무서워서 전화 못 하겠어.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급히 회사의 상황을 얘기한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아내는 그 옆에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정적에 그럴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꾹 참고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빈혈로 인해 쓰러지셨대.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빈혈 증상이 심하셔서 정밀 검사를 했어. 빈혈의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혈액 검사하고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 말로는 영양 보충하고 적절한 치료받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고. 아내가 마치 의사처럼 자세하게 설명했고 제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을 다 암기한 거야? 내가 원래 암기력이 좋은 편이잖아.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 전부 암기했는데 아마도 99.9% 정확할 거야. 아내가 어찌나 진지하게 말을 하던지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셨고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 말했을까요?
아니야. 네 말투가 웃겨서 그랬어. 제 말투가 웃겼을까요? 듣다 보니까 의사보다 더 의사 같아서 말이야. 아무튼 오늘 정말 고마웠다. 아내가 쑥스러운 듯 양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바로 병원으로 와서 내 보호자가 되어줬잖아. 아주 든든한 보호자였어. 의사한테 어찌나 꼼꼼하게 캐묻던지 의사가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다니까. 정말 든든한 보호자였어. 자식보다 훨씬 나은 보호자였다. 아버지의 칭찬에 아내의 얼굴이 붉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 제가 보호자였네요. 우리는 그날 일을 어머니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생이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와서는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멀리 있기도 했고, 하필 남편이 출장 가서 애들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그날 언니 덕분에 아주 든든했다고 몇 번이나 칭찬을 하셨는지 몰라요. 동생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아버지가 그날 일을 동생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의사가 물었다네요. 김태수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순간 아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김태수님 보호자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분입니다. 우리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내가 마치 의사를 잡아먹을 듯 가까이 다가가더니 의사에게 얼굴을 들이민 채 물었고 의사가 놀라서 살짝 뒷걸음질을 치며 대답했다네요. 빈혈입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분이 아버지 가까이 가서 웃으며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큰 병이라고 했다면 보호자분이 의사 선생님 멱살이라도 잡을 테세네요. 든든한 보호자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동생의 이야기에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아내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평소 무심하고 차가운 듯 보였던 아내의 또 다른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요. 그 이후 아버지는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운동을 좀 해볼까 해. 자기 운동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아내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직접 도시락까지 싸서 열심히 운동을 나가는 모습이 참 의외였는데요. 덕분에 제 아침밥도 함께 챙겨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말이도 태울 정도로 서툴던 아내의 요리 실력이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탄하며 밥을 먹고 있자 아내가 상기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나한테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 있지? 그래도 힘들 텐데 앞으로는 내가 할게. 각서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 아니야, 내가 해야 해. 그렇게 아내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열심히 운동을 다녔지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대단하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슬슬 도시락 싸도 될 것 같으니까 며느리한테 그만하라고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각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암튼 비밀이라고 했지만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사실은 그동안 며느리가 계속 네 아버지 도시락을 싸서 아침마다 주고 갔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안하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전해주렴. 아버지 도시락을요? 어머니가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전에 빈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며 그날 의사가 보호자인 며느리한테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당부를 했던가 봐. 그 말을 듣고는 보호자인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왔지 뭐니. 처음에는 음식을 태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수준급이 됐어. 저번에는 전복 요리를 해와서 네 아버지가 맛있다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라. 회사까지 다니면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말투가 좀 차가워서 그렇지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니까. 근데 무슨 각서 얘기를 하던데 그건 대체 무슨 소리라니? 어머니의 물음에 얼버무리며 넘어갔는데요. 순간 아내가 각서 때문에 제게 비밀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 성격에 그러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도시락 챙겨드린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간 아내가 당황한 듯 살짝 눈을 피하더니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각서 내용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비밀로 한 거야.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엄청 싫어한다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나쁜 일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게 됐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그랬어. 처음엔 계란말이도 태우고 반찬도 엉망이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각서를 쓰자고 해놓고는 어긴 꼴이 된 거잖아. 그 말에 잠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나 아내답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순간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오히려 고마운 걸. 덕분에 아버지 건강도 빨리 회복되셨고 부모님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 아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 순간 어쩐지 우리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 각서 말이야. 우리 합의하에 그냥 폐기하자. 순간 놀라서 되물었는데요. 진심이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아버님이 병원에서 눈물까지 흘리셨거든. 그때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 아버님은 어머님이 잘못되실까봐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잘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 나는 세상에는 전부 우리 생부 같은 사람만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 근데 아버님은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아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물어봤어. 아버님, 손주가 있으면 어머님이 좋아하실까요? 라고. 그랬더니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어머님이 100% 완치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참에 우리도 아이 가질까? 꼭 아버님 말씀만 듣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카들이 나한테 외숙모라고 하면서 안길 때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우리 생부와는 다르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아. 거기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더욱 행복할 것 같고 말이야.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눈물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자 특히나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태어났고 아내는 여느 엄마들처럼 아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회사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아이 키울 때 한 번에 키우는 게 좋대. 우리도 빨리 둘째 낳을까? 뭐? 둘째? 지금도 힘든데 둘째는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제가 오히려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난 외동이라 늘 외로웠단 말이야. 근데 당신이랑 아가씨 보니까 남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 낳자. 둘째 낳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야.
아내가 쉴 새 없이 졸라댔는데요. 결혼 전 차갑고 냉정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아내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 소식을 전하자 친구 정민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고? 저기 있잖아. 결혼 전에 내가 재수 씨에 대해 나쁘게 말했던 거 전부 취소할게. 이제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아. 그때 각서 썼던 재수 씨와 같은 사람이 맞나 헷갈릴 정도라니까. 정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성이 선하다면 사람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이죠. 둘째 소식에 부모님이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사서 집에 찾아오셨고 아내가 끝도 없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